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게 통일 콜로키움에 강연을 하게 될 남광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안 문제연구원의 통일과 국제평화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국민대학교에서 이렇게 통일 콜로키움, 통일 미래연구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또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일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목차를 보게 되면은 우선 한 4가지 정도로 통일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통일이라는 주제 자체가 지금 그 남북한이 이제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왜 분단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어떤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것은 이제 단순히 분단이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을 합친 지금 한반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운명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 영어로 우리가 지오폴리틱스라고 하는데요. 지정학적으로 처해 있는 어떤 성격에 대한 이해다. 하나가 이제 국제관계, 국제정치적 속성,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대응해 왔는가라고 하는 어떤 국내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히 어떤 우리의 내부의 어떤 의지와 어떤 열망이 통일로 이끌어 간다기보다도 오히려 국제정세, 국제관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의 어떤 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해야만이 그 터에서 우리가 통일을 모색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과거의 어떤 분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결국 이제 현재 대한민국 또 북한, 남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우리의 어떤 통일 정책이 역대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만이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지향성, 방향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제가 생각하는 이 바람직한 통일 방향의 어떤 모색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나의 비전으로 봤을 때, 이 통일 비전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미래의 통일 한국상이 어떤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단의 국내적 성격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가 분단의 요인을 찾는 것, 역사적인 이해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통일의 요인을 발견하는 것과 우리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분단이 국제정치적, 외부적 요인인가 아니면 내부적 요인인가. 물론 이제 뭐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을 딱 갈라가지고 어느 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어느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우리가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에 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분단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해방 3년간의 기간이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이제 또 건국되고, 또 북한에서는 9월 9일 또 조선인민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제 또 수립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분단이 공식화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분단에 관해서는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에 진주한 승전 국가인 미국과 소련의 어떤 의지에 의해 가지고, 타협에 의해 가지고 분단된 것이라고 하는 외세 책임론이 있고, 또 하나는 소련과 미국이 꼭 분단으로 간 것은 아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탁 통치라고 하는 어떤 타이완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북 좌우 대립이 오히려 분단으로 간 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세 책임론으로 크게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내세 책임론을 봤을 땐 또 외세 책임론은 미국 책임이 크냐, 뭐 소련 책임이 크느냐, 또 내세 책임을 봤을 때는 뭐 좌파의 책임이 크느냐, 우파의 책임이 크느냐, 아니 북한의 책임이 크느냐, 김일성의 책임이 크느냐, 아니면 남한 대한민국의 이승만의 책임이 크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분단의 어떤 내적 책임론을 얘기했는데 아주 드물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지만은 그 당시에 중도파에게도 분단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단에 대한 역사적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진 역사를 알고 있다. 특히 이제 그 분단을 전후한 시기에 있어가지고 근현대사에 있어 잘못된 역사를 우리 청소년들이 좀 배우고 있지 않은가. 또 그것이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것이 팩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기대나 열망, 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반영시키게 되면은 대부분 결과가 나쁜 방향으로, 실패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열망과 또 미래에 대한 뭐 낙관적 전망은 좋지만 그러나 외부적인 상황, 환경, 특히 국제관계에 대한 상황은 아주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들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해석 몇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스타 테프트 밀약입니다. 1905년 7월 일본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밀약인데 그 내용은 이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를 미국이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또 필리핀에 대한 또 미국의 지배를 일본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 가스타 테프트 밀약 때문에 일본이 식민지했고 그것을 미국이 도와줬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한반도가 식민지되는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좀 과대 해석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해석이냐? 일본이 1860년대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30년 사이에 급속하게 국력을 신장시켰죠.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세계 5대 강국에 들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갖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어떤 침략으로 나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먼저 일본의 어떤 부상하는 힘이 아시아 동북아에서 부딪힌 첫 번째 전쟁이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오랫동안 조선을 비롯해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왔던 그런 국가였죠. 그런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청일전쟁에서. 그렇게 됨으로써 적어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도권은 기존의 청에서 일본으로 이것이 이제 이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뭐 그때부터 이미 조선은 일본의 어떤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청나라의 세력이 조선에 미친 영향을 일본이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가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과의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육군력과 해군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강대 국가였는데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이겼죠. 러일 전쟁에서.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러시아의 그 아시아에 대한 남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국이 또 일본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뭡니까?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신흥강대 국가로서 이제 실력으로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사이에 청나라의 영향권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었던 당시 조선에 대한 영향력, 더 나아가서 지배권을 일본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식민지 과정입니다. 만약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있었으면 청나라가 계속 조선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확보했겠죠.
또 노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으면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어떤 영향력, 지배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가 일본의 승리를 인정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결과 미국도 결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을 인정했던 것이죠. 인정하는 것하고 미국이 일본하고 밀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선이 식민지가 됐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이게 일반이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얘기다. 당시 일본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실력으로 입증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당시 조선을 둘러싸고 중국, 기존의 세력, 또 러시아, 일본이 경합을 부르다가 결국은 일본이 승자로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근데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이거는 사실 팩트도 아니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가 이게 작년에 불거진 내용입니다. 강복군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8.15 해방되고 이제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미소가 연합국으로서 일본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적으로 태평양 전쟁, 일본과의 전쟁은 미국이 중심적으로 전개해 오다가 소련은 일본이 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참전해가지고 한반도의 대한 영향권을 미국과 동등하게 갖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군과 소련군이 이제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 메가더 사령관이 진주하면서 뿌린 전단에 여러 가지 포고령을 발명하면서 이제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메가더로 하면서 이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에서는 치스타코프가 포고문을 쓰면서 해방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소련군이 해방군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이제 미군은 점령군을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시 상황이잖아요. 미국과 일본은 전쟁 국가입니다. 뒤늦게 참전했지만 소련은 또 일본과의 전쟁 국가예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상황에서 군이 들어오는 것은 점령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은 일본의 나라였습니다.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미군이 점령하면서 미군이 대치되어지는 것이고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들어오면서 소련군으로 대치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을 그 당시에 널리 확산시키기 때문에 당시 해방된 조선 민중들이 듣기 좋은 말 해방군이라는 용어를 바꿔가지고 정치적 수사를 써가지고 소련군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적 책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국제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쟁 상태에서 이긴 국가이기 때문에 이긴 국가가 군사적 점령이기 때문에 점령군이라는 용어가 맞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미국은 해방된 조선에 대한 점령의 입장에서 왔다. 소련의 해방의 입장 이런 잘못되어진 그런 인식도 우리가 좀 제대로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키면서 실제 소련의 스탈린 또 중공의 모토액동이 그것을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 우리를 둘러싼 해방 전후사 아니면 일제 식민지 시기 식민지 되는 과정에서의 국제 정치적 팩트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왜곡 해석하고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역사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 또 하나 이제 그 국내적으로 그 분단에서 남과 북 누가 분단을 주도했느냐라는 입장인데 일부에서는 이제 1946년 5월 당시 그 이승만 박사가 전라북도 정읍에서 미소가 대립하고 신탁 통치로 불과하고 하니까 또 냉전이 이제 심화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남한에 먼저 정부를 세우고 추후에 북한과 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분단을 먼저 제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전에 1946년 2월 한 8일쯤 될 겁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소련의 지휘하에 사실상 북한에는 정부가 특히 소련의 위성 정권이 들어섰어요. 이미 이 시대에 이미 분단이 됐던 것이죠. 그 분단은 소련과 오히려 북한이 또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친일파 논쟁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흔히 대한민국은 뭐 친일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내각의 친일파들이 중심이 되어 친일파로 시작되었다. 북한은 친일파를 청산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죠.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초대 이승만 내각, 초대 김일성 내각을 보게 되면은 이승만 내각은 다 독립운동 지도자, 일제시대 때 일본의 한간 사람들이 다 심지어는 조봉암과 같은 공산주의자조차도 그 당시 농산부 장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일성 내각은 그 동생 김영주를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이 과거에 친일 경력이 역력한 그야말로 친일파로 구성되었던 것이 북한의 김일성 내각인데 또 어떻게 대한민국이 친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 그 이후에 이제 친일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반민족특위, 반민특위가 구성되어서 600여 명을 기소하고 그 중에 한 40여 명 가까운 인사, 유명한 인사들 가지고 친일파를 우리가 처단을 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그렇게 친일파를 처단한 또 눈에 띄는 친일파 처단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전범국가죠. 일본 전범국가인데 이들이 이제 전쟁 이후에 전범국가로서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에 부역해서 전쟁의 책임을 묻고 처형되었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25명인가 그래요. 또 동경국제재판소에서 일본의 전범국가로서 책임을 물은 사람도 20명이 좀 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 책임으로서 책임을 물은 사람이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식민지 지배를 받은 우리가 한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을 친일파 인사로서 처벌을 했다. 사법적으로. 이건 사실 깨끗한 청산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구나 북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이해가 중요하느냐. 특히 이제 한말, 이제 일제 식민지 되기 직전에 당시 조선이 뭐 아주 약한 데다가 부패하고 당시 조선의 왕은 고정은 전혀 어떤 참 애를 썼지만은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없고 여기에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일본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다가 결국은 일본에 의해 가지고 식민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세에 그래서 종속되지 않고 우리의 독립을 지키느냐. 그래서 민영관과 같은 사람은 청나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국과 친한 나라니까 청나라와 친해야 된다. 러시아와 일본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폈던 것이고 천일책이라고 하는 소책체를 통해 가지고 또 갑신정변, 그 당시 이제 조선이 너무 뒤떨어졌으니까 일본과 같이 메이지 유신과 같은 근대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근대 국가로 나가자. 그래서 김옥균, 윤치원 같은 경우는 왕정을 폐지하고 일품군주제 같은 거 주장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김옥균, 윤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청나라,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주권을 차지해야 된다. 뭐 그래서 갑신정변까지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이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6.1준 김옥균, 6.1준은 뭐 갑신정변에 참전하지 않았지만은 중립화론을 내세웁니다. 현실을 보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조선을 좀 중립화로 시켜가지고 외세의 침략을 좀 견제하자. 반면에 이제 전봉준은 이제 동학을 이끌었던 또 농민 전쟁을 이끌었던 전봉 지도자죠. 이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림의 대표로서 유생으로서 조선 왕실을 지키기 위한 또 충정의 마음에서 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안했던 사람들. 이분들은 외세는 무조건 나쁘다. 외세가 들어오게 되면 조선의 풍속이 어지러워지고 조선의 자주권이 독립권이 없어진다. 특히 이제 일본을 경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반외세적인 입장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민영익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와 우리가 좀 협력해가지고 일본을 견제하자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아직 미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당시에 뭐 우리 한반도에 영향력 끼치지도 않았고 미국 자체가 한반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유대 관계를 몇 년 협력 국가를 하느냐, 러시아와 협력하느냐, 일본과 협력하느냐, 아니면 모든 외세를 다 배격하느냐, 뭐 이런 걸 둘러싸고 이런 그 외교적인 노선을 둘러싼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거는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적 패권 국가였던 미국, 팍스 아메리카를 했던 미국에 지금 중국이 급속하게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내세운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이제 인도까지 끌어들여서 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전략적 지역으로 우리가 계속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것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쿼드라고 하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 태평양, 인도 일종의 아직은 동맹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안보 협력체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또 국방 예산을 집중시켜 가지고 중국의 어떤 부상을 막았다. 그래서 이게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죠.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 방식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동맹을 회복하면서 다자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양자 동맹, 다자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급속히 팽창하면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그 한 부분에 역시 한반도도 중심적인 지역으로서 중국과 부딪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중국 역시 뭡니까? 이제는 중국이 힘이 컸으니까 미국이 지배하는 어떤 세계 질서를 더 이상 중국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중국도 이제는 패권 국가로서의 주도권과 발언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세계의 패권 국가인 것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만은 중국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패권 국가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달라. 이것이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주장했던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중국의 힘을 세계적으로 이제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1대1로 전략이죠. 옛날 그 실크로드를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시작해서 뭐 동남아 또 뭡니까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그래서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중국의 어떤 막강한 경제력으로 중국의 세력을 이제 확대해 나간다. 또 해양으로서 진출. 특히 여러분 동중국해, 남중국해, 더구나 또 우리 그 제주도 서해안을 둘러싸고 이제 중국의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소위 말해서 신형 대국 관계,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미국도 이제는 인정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부딪히면서 어떻게 보면 미중 대립이 보다 본격화되어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 인류 문명적으로 17, 18세기에 있던 산업혁명 단계에서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경제의 패권이죠.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AI, 또 각종 디지털, 또 의료, 뭐 첨단, 뭐 이럴 거예요. 이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또 아주 격렬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둘러싸는 국제 환경은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에는 동북아시아, 100년 전에는, 100여 년 전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패권 경쟁이 한반도를 주변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또 패권을 둘러싸고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분단하게 되어진 원인은 분단 이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 국내 정치 세력, 독립운동 세력들이 서로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해외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주로 이제 무대가 중국이고, 일부는 또 그 당시 소련이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내파, 해외파로 나뉘게 되죠. 이제 국내파는 영운형은 이제 정치 이념적으로 보게 되면 해방 이후에 약간 중도 자아적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주도하면서 해방 초기에는 이제 전국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이 영운형은 이제 그 정치 이념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민족주의를 갖고 있죠. 약간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삼인주의적인 그런 정치 노선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에 있었던 조만식 선생은 강력한 민족주의 또 이제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관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주의적인 그게 갖고 결국은 이제 반탁 운동에 하다가 소련에 의해 가지고 제거당하죠.
박헌영은 뭐 조선공산당 대표로서 당시 공산당을 이끌면서 공산주의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공산당이 그 불법 파업 또 불법 합, 특히 위조 화폐를 해가지고 불법화되면서는 이제 남로당 지하당으로 가면서 그걸 이끌었던 인물이고, 나중에는 이제 북한으로 밀입국해가지고 김일성의 2인자 외상이면서 사실 6.25 전쟁을 김일성으로 하여금 일으키게끔 추동하게 했던 인물이 이 박헌영입니다. 다음에 해외파는 이승만 박사는 여러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하나의 자유의 정치 이념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을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판하는 국가로 시작하게끔 한 지도자죠. 그리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김구 선생만큼 민족주의가 강한 분이 없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 민족주의의 어떤 심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규식 선생 역시 임시정부 요인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자유주의 또 삼인주의적인 이런 어떤 노선을 가져주면서 해방 이후에는 여운형, 김규식과 함께 중도파를 형성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김일성 같은 경우는 소련에서 해방 시기에는 소련군에 일단 장교로 있다가 소련군이 1945년 9월 원산안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와서 결국 이제 소련군 장교로서 이제 북한에 들어와서 이후에 북한의 지도자가 되면서 철저한 공산주의자. 결국은 뭐 소련이 만들어준 국가니 북한이고 소련이 세워준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영 선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약간은 좀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노선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방 이전에 어떤 그 시기에서의 어떤 노선이 정책이 각기 다른 부분들이 해방 이후에 미소 대립과 남북의 사실상의 좀 군사적인 분단 또 여기에 뭐 좌우 대립, 이데올로기 대립이 겹쳐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48년도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분단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떤 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감시에 남북 총선하자. 물론 이제 북진 통일론도 주장했지만 이것은 이제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이었고, 특히 이제 그 당시는 실력으로 남북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운 그 통일 방안은, 평화적 통일 방안은 남북 총선이다. 특히 북한 지역의 자유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의석수를 채우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국회 가게 되면은 한 100여 석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되면은 북한의 대표가 참가하도록 한다는 명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유엔에서 결정했었던 유엔 감시의 남북 총선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가장 객관적이죠, 여러분. 그 남북 지금 이제 그 당시 해방 당시에는 3천만이었지만은 지금은 남북한 7,500만이 뭡니까? 자유선거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세우면 그게 여러분 평화통일 아니겠습니까? 정부를 세우고 지도자를 뽑고 뭐 어떤 체제를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그 앞으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남북한 7,500만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에 의해 가지고 선거에 가지고 수립되어지는 정부가 바로 통일정부가 아닌가, 그게 통일이 아닌가, 그게 평화통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건설 후통일을 내세웠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년에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나라였고 그 당시에는 북한이 더 남한보다 잘 살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야, 이래서 안 된다. 5.16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력으로 북한에게 뒤지니까 실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통일을 모색하자.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냥 경제건설에 매진해가지고 1970년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경제력에서 북한을 좀 앞서기 시작하죠. 그 이후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7.4 남북공동, 그 1972년 북한과 비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하는 통일에 대한 남북 합의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또 적극적인 또 남북 회담 또 통일 정책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기, 5공학 시기에는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정부에서 하나의 체계화된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건 말 그래도 남북이 전쟁까지 하고 이데올로기 이념이 다르고 하니까 먼저 화합부터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하자.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 교류를 증진해서 화해를 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면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통일민주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정책을 내세웠고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 6공화국 때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사실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립되어진 우리의 통일 방안입니다. 여기서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원칙하에 단계별로 통일을 하자. 특히 이제 그 노태우 정부 때 주목할 부분들은 북한과 합의해서 한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1991년 12월 13일. 사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만 잘 지키면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요. 지금 북한이 뭐 평화 협정을 만들자 뭐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만 잘 준수만 해도 사실상의 남북 사이의 어떤 평화 체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북한이 빨리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서 사회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로 나가자라고 하는 단계별 통일 방안을 보완했던 것이죠. 이상이 이제 사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김영삼 정부 때 민족 통일 방안 이게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통일 방안이라기보다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대북 포용 정책을 하고 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우리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요지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좀 이따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상생공영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고 개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대적인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3,000불로 올려주겠다. 3,000불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이 됩니다. 3,000불 정도가 되면 집에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냉장고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뭡니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한반도 실력 프로세스를 제시했던 것이요. 그동안 뭐 남북한이 정상회담도 하고 뭐 회담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핵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건 신뢰의 문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를 강조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또 주된 통일 방향이었죠. 반면에 이제 북한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가지고 하나의 통일 방안으로 지금껏 계속 유지하고 있죠.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자, 그럼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일국 이체제, 하나의 연방 국가, 통일 국가를 만들 때 체제는 다르게 한다. 남과 북이 지방 정부로 존재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태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담에서 이런 통일 방안을 갖고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 자, 근데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일체제 일국가가 하는 분권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연방제는 많죠. 미국도 연방국가고, 뭐 독일도 연방국가고 말이죠. 세계적으로 보면 연방국가가 많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근데 그 연방국가는 기본적으로 체제가 동일한 체제예요. 근데 이 체제가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사례는 없죠,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연방제가 일국가를 하면서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다. 연방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체제. 뭐 사회주의면 사회주의, 아니면 뭐 자유민주주의면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남과 북은 체제 이데올리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합칠 수 있는 요소가 없죠, 사실은. 굳이 뭐 일국 이체제를 한다 그러면 어찌 보게 되면 남북연합 단계, 우리가 얘기하는 한민족 공동체 방안에서 2단계에서 남북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서로 이제 어떤 그런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경제 교류를 하게 되고, 뭐 그 단계에서 과도기 적어도 통일 국가로 가기 전에 어떤 그 2단계로서의 이체제가 잠정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일국 이체제로 확정되어진 통일 국가는 아니죠. 과정으로서 뭐 이체제는 뭐 과도기조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의 연방제는 모순된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결국은 이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로 가기 위한 가도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 북한의 연방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가 그럼 우리가 통일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통일 방향은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선진 국가를 가야 된다. 이건 남한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죠. 통일돼 가지고 국가가 더 뭐 쇠퇴한다거나 후퇴하게 되면 우리가 뭐 통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북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도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선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핵 문제가 있는 이상은 사실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핵 문제, 어떤 더 이상 한반도에 남북한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장치. 그 다음에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자유왕래죠. 자유왕래. 우리가 뭐 평화를 얘기하고 남북 간의 협력을 얘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 자유왕래할 수 있는 것이 분단 극복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돼가지고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통일되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일국 일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된다. 통일 한반도는 사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륙과 해양을 여는 허브로서의 국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우리가 뭐 무력으로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경제력.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이 무시할 수 없죠. 북한이 지금 비록 어렵지만 통일되면은 좀 가도기를 거쳐가지고 남북한이 경제력이 커질 수가 있다. 문화. 여러분 지금 뭐 한류가 세계를 휩쓰고 있는 것처럼 문화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임팩트하게 영향을, 또 평화. 뭐 한민족만큼 평화 이미지가 강한 나라가 있습니까? 어떤 이런 이미지로 국제사회에 우리가 기여할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한민족 도약의 어떤 웅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제사회라는 것은 국가 이익이 부딪히고 힘이 있으면 약한 국가를 항상,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잖아요. 그런 사례인 것처럼.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이 체제 통일 가지고는 이건 사실 통일이 아니고 분단에 용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분단 상황에서 그 가도기적인 이체제에서 일국일체제로 가는 것이다. 여기 통일은 일국일체제라고 하는데 이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인데 이건 아니고 일국일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제 하에서 단일 국가나 연방 국가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려면 뭐예요? 북한이 체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체 사상 적어도 북한이 뭡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뭐 베트남 정도의 어떤 변화 정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보장, 뭐 제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통일된 한반도, 통일된 국가는 북한 체제의 변화와 자유가 보장된 터에서 남북한 주민들 7,500만 구성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지고 뭐 단일 국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연방 국가를 만들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90년대 독일의 통일도 동독 내부의 변화가 하나의 기폭점이 됐던 것입니다. 동독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버리고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 선거권을 주고 정당 설립의 자유권을 주고 결국은 동독 주민들의 선택이 결국 서독으로의 편입을 원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만이 통일이 될 수가 있다.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뭐 6.25와 같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물리력을 통해서 통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바람직하고 뭐 통일 안 하는 게 낫고. 그렇다 가지고 물질로만 우리가 통일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어떤 의식, 올바른 의식을 갖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통일 한국은 적어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란 이 가치, 소중한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것이다. 세계사적인 하나의 역사의 어떤 발전의 결실 아닙니까? 시장경제. 지금 여러분 뭐 자유 국제무역마입니다.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먹거리가 생기는데 폐쇄 경제 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조화, 열린 국제사회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의회주의와 법치주의.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 정책을 실천하면서 그러나 이제 북한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을 통일 시기는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런 그 사회주의 또 배급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북한은 배급제로 붕괴되었지만은 가도기 단계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 그들의 의식주 정도는 우리가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사실 우리의 그 재헌헌법 보게 되면은 그 공동체 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 권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약간의 사회권을 좀 준용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을 우리가 보장해 줄 필요는 있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민족이 세계 전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인종 구성으로 보게 되면 세계 2위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은둔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조선을,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 나가고 있는 아주 진취적인 민족이 됐습니다. 세계 2위의 분포들을 보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을 모아서 자유, 평화, 민주, 통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해외 한민족이 한 800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통일 시점에는 남북한 해외 어떤 한인까지 합치게 되면 한 8천만, 9천만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인구면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사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민족주의라는 것도 폐쇄적인 저항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로 가야 된다. 세계와 호흡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어떤 국제주의를 택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을 이루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공적기구에서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는 최초의 ODA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린 국가로, 열린 민족주의로 우리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통일 비전, 그렇다면 통일된 한국, 통일된 한반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 또 어떤 통일의 이미지,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자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과거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IMF나 또 뭐 메릴 린치 증권회사, 또 뭐 심지어 러시아의 사회과학원 뭐 등등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건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공신력 있는 경제기구 기관들이 전망했을 때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됐을 경우 통일된 한국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찾는 위상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예를 들어서 통일된다고 가정했을 때 통일 이후 10년 2040년에 가정했을 때 통일 국가의 위상은 GDP가 세계 7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GDP가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됩니다. 10위에서 12위권 정도가 되는데 워낙에 지금 북한이 경제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통일된 남북한은 GDP 세계 7위 정도. 그리고 세계 경쟁력이 7위에서 8위권. 이건 다 북한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국가 선진화 지수가 10위권. 또 국가 브랜드 7위에서 8위권. 또 어떤 국가의 삶의 질을 우리가 측정하는 인간 개발 지수 7, 8위. 그래서 이 통일된 그 국가, 통일 국가의 위상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세계 7위권의 외형적인 국력 또 내용적인 어떤 내용까지 콘텐츠를 갖춘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세계 5위권에 들 수 있는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리더 국가도 우리도 그게 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어떤 그 비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의 개인도 그렇지만은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발전을 하려면은 어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그림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비전이 없는 개인, 비전이 없는 사회, 비전이 없는 국가, 목표의식이 없는 개인, 사회, 국가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의 통일을 하나의 비전, 우리의 드림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미래의 통일국가의 위상이 바로 이 정도다. 뭐 이러한 수치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실제 이 수치에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과 같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열악하잖아요. 뭐 GDP, 뭐 경쟁력, 국가 선진화, 국가 브랜드, 개발 지수에서는 뭐 세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죠. 단지 북한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뭐 핵무기, 또 뭐 장거리 미사일 등과 같은 어떤 그런 전략 무기에서 상당히 국제사회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문제를 해결하여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이 정말 지금의 어떤 그런 뭐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합리적인 사회주의 정도로 어떤 체제 변환과 함께 최소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열린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은 국제사회,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단기간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고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더구나 이제 지금 뭐 북한이 계속 올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금 또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제 30년 이상 끌어왔던 북한의 핵 문제가 이제는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정말 핵국가로 가가지고 지금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면서 정말로 진정한 남북 평화협력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가해서 미국과도 국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북한이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북한이 빨리 나오기를 고대하고, 또 북한이 그것이 바람직한 미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게 뭐 비전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어떤 목표 비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세부적인. 자,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통일 비용의 문제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되고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우선은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가 정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와 우리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북한과 통일에 들어가는 역시 비용의 문제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일 비용도 준비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건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통일 비용과 관련되어진 논의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나온 통일 비용을 좀 추계를 보게 되면은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2,500억 달러에서 최대 2조 달러까지 든다. 이때 통일 비용은,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되어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한 10년으로 봤을 때, 통일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10년 동안에 투입돼야 될 어떤 자본이 최소 2,500억 달러에서 최대 2조 달러, 상당히 편차가 심하죠.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로 했을 때 2,500억 달러면 1년에 250억 달러가 들어간다. 최대로 잡았을 때는 1년에 2,000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2,500억 달러, 2조 달러, 뭐 우리가 쉽게 실감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년 동안에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량, 또 전 세계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입량, 수출 수입을 다 합친 규모가 한 대략 1조 달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아마 1조 달러를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통일 비용을 최대치로 잡았을 때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수출하는 모든 거, 수입하는 거 모든 걸 다 합친 2년치를 투자해야만이, 그걸 10년 동안 통일 기간 10년 동안 투자해야만이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통일 비용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통일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언제 통일이 되느냐, 통일 시기, 또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통일 방법, 또 통일 당시에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뭐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물론 좀 시기적으로 과거에 나온 추산이지만 이 정도의 통일 비용이 추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통일 비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뭐 최소 2,500억 달러, 10년 동안 2,500억 달러가 들든 최대 2조 달러가 들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이 또 실질적인 통일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이건 북한에 좀 해당되는 문제. 북한의 변화가 없어서는 도저히 통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죠. 통일은 고사하고 뭐 지금의 어떤 남북한의 어떤 불안한 대치상, 대결상, 군사적인 긴장 이 자체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결국은 북한 내부 문제, 특히 인권 문제로 귀결되어진다. 여러분 북한 문제 하게 되면 북핵 문제가 중심적이다. 왜냐? 핵 문제는 당면한 위협이고 국제 정치에서 아주 이것은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전 세계 국가들이 북한이 핵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핵 보유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 현실에 있어 가지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 문제의 가장 중심은 북핵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문제가 지금 30년 이상 계속 오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 문제의 본질은 사실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이게 인권 문제다. 그 제가 봤을 때 북한 문제의 본질은 북한 인권 문제다. 또 이 북한 인권 문제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핵 문제와 함께 사실 북한 문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딴 데가 아니라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뭐 유엔에서 먼저 나온 것처럼 미국에 먼저 뭐 제안한 것처럼 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유럽연합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음에 그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 관점에서 때 북한의 인권이 너무나 국제 기준과 규범에서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제기한 인권 문제가 유엔으로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매년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결의안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21세기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건 민족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여러분, 근데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3대 세습 체제에 익숙해 있고 또 그런 공산주의 또 주체 사상의 어떤 그것에 교육해 가지고 사실 북한 주민 개개인은 인권이 뭔지 기본권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수령 유일 체제에 복종하는 일종의 노예로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건 70년 이상 생활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일시적으로 어떤 그 개인, 국민, 시민이 어떤 기본권 제한된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가 성립되어지고 지금까지 70여 년 이상 이런 상태가 이렇게 유지된 나라는 거의 북한이 유일하다. 어떻게 보게 되면 21세기 노예제 국가가 바로 북한이 아닌가 하는, 이거는 북한을 비난하고자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주변의 인권을, 기본권을 얘기하고 뭐 남녀평등, 성평등, 뭐 양성평등을 얘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가지고 침묵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북한의 어떤 것을 비평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인류 모두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매년 유엔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되어진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북한의 지도자를 가지고 인권 유린범으로 말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수하자 이런 의견까지 유엔에서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한 인권 또 국내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어졌죠. 또 북한 뭐 인권센터
북한 인권 뭔가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사진들이 선임이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 유엔 국제사회에서 거론될 정도로 문제 제기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4월에 북한 인권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또 10월달에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개소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인권재단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이사진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어떤 북한에 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검열적인 이런 방식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기본권, 인권, 자유에 대한 인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 인권, 결국은 통일이 뭡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통일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북한 주민들이 그전보다는 삶이 좋아지는 거,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복지적으로든. 그게 통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통일해가지고 개인의 생활이 또 후퇴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복지가 후퇴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두 개의 국가로서 그냥 계속 가는 것도 괜찮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 개인과 사회와 남북한의 어떤 그런 전체가 발전해 나가는 그것이 통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된 국가가 그 통일 국가가 통일 한국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역할을 우리가 담당한다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에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제가 앞서 발표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민족처럼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외침과 또 20세기의 일제 식민지 분단 전쟁까지 겪으면 지금 또 상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에 대한 어떤 사상과 의지, 전통이 우리 민족의 문화에는 연면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여러 가지 타이밍, 운이 또 하늘의 도움이 축복이 함께 해가지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날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아주 강한 국가로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화적으로 한류가 지금 여러 부분에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이 함께 한다면 이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다. 평화, 경제, 문화 여기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국방력 이런 것을 갖춘 통일국가의 미래를 비전을 꿈꾸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통일에 대한 우리의 준비 또 이런 내용들이 통일교육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통일교육이라고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주장한 것이 이제 내용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몇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그 콘텐츠, 교육 내용을 좀 준비해 나가는 것이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국제정치적인 어떤 환경 요인들 또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또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인가 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전과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여러분이 꼭 받아들여야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이지만은 이런 측면으로 통일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사실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축약적으로 또 핵심 위주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아마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의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국민대학교 또 통일미래연구원이죠. 여기서 이 통일 콜리키움에 연사로 참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힘을 모아서 우리가 통일된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